이번 이야기는요, 제가 초등학생 때 일입니다. 우리 학교 바로 근처에는 1층 집인데 다세대, 다가구로 형성된 그런 주택이 있는데 그 1층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노부부 두 분이 살고 계신 집이 있었는데 항상 거기 대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집 앞에 평상 같은 걸 깔아놔서 마치 방과 후 교실처럼 아이들이 종종 거기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난 뒤에 아이들의 쉼터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부부 둘이 자식이 없대요.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만 거기서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마당에 강아지 보러 오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 귀가가 늦는 그런 맞벌이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종종 모여들면서 거기가 뭔가 놀이터처럼 되었어요. 아무튼 우리 부모님도 당시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동이었던 저는 자주자주 그 노부부 집에 드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 그 근처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탕도 주고 간식 같은 것도 챙겨주고 또 언제는 가끔씩 이른 저녁밥도 먹여서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녁 얻어먹겠다면서 거기 기웃거리는 애들도 있었어요. 매번 그러면 이 노부부들도 귀찮을 법도 한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될 때 뭔가 조금 그 까불까불한 애들 있잖아요. 장난기 많아 보이는 애들. 5학년짜리 남자아이 둘이 그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얘네들도 좀 얌전하게 지내던 애들이었는데 점점 얘네들이 장난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 할머니 집에 배를 누르고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급식 시간에 나온 바나나 껍질을 마당에다 던진다든지. 그때 저는 이런 장난들을 얘네가 치고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채고 늘 걔네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그 장난이 도를 지나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두 남자아이가 마당에 나와 있는 할아버지한테 막 이상한 걸 넣은 음료수나 음식 같은 걸 건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지들이 침 뱉은 음료수를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땅에다가 막 이렇게 쓱쓱 비빈 더러운 과자를 건넨다던가. 근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고맙다고 드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걔네들이 막 낄낄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는 애들이 마냥 찾아와서 그렇게 막 음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말도 걸어주고 하니까 좋으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고자질하고 싶어도 걔네가 저보다 한 살 형이라서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 둘이 할아버지네 집에 저녁 얻어먹겠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마지막으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주 사단이 났습니다. 아침에 등교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조회가 열렸어요. 아침 조회가. 그리고 단상에선 교관 선생님께서 뭐라고 공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학교 근처 노부부 집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집 할아버지의 명복을 빌자라는 식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 할아버지가 바로 어젯밤 식사 중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막 거품을 물고 토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침 조회가 끝나고 학교 건물로 들어갔을 때 한 교실에 막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 있는 것을 보니까 바로 어제 그 노부분에 밥 먹으러 갔던 그 두 애들의 반이었어요. 거기서 그날 식사하면서 자기들이 본 것을 무용담처럼 풀어놓는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중에 알려지기로 할아버지가 그날 돌아가신 사인이 그날 할아버지가 저녁 식사로 드시던 국에서 쥐약인지 농약인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약이나 다른 뭔가를 착각해서 스스로 넣은 것이라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들었고, 나중에는 할머니가 넣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아서 할머니도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또 주변의 분위기도
당연히 마치 자기 자식이 사건에 휘말린 듯한 그런 반응이었고, 너네들 절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마라, 이렇게 단단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누군가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야, 그 집 가면 독이 든 밥을 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아무도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도 몇 번인가 마당에서 외로워 보이는 그 할머니를 목격한 적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당부를 지키면서 그 집에는 들르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노부부의 집에 가지 않게 된 지 한 1년이 지나던 무렵 할머니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듣지 못했지만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 집에서 할머니의 귀신이 나온다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던 집이라면 이런 소문 퍼져도 딱히 이상할 것까지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노부분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집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야, 집이 꽤나 쾌해졌구나 하는 그런 감상에 젖어 있는데, 이때 마당 한켠에 뭔가 검은 커다란 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저게 뭐지? 하며 눈을 비비면서 다시 보니까 그거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예전에 그 자상했던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듯이 아주 부릅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안 찾아올게요, 이렇게 되뇌이면서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가 할아버지의 국에 약을 탔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범인을 찾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일은 제가 아직 형사부 수사 1과에 소속되어 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수사 1과란 살인, 강도, 폭행, 상해, 유괴, 그리고 성범죄 등 흉악범죄를 전담하는 부서인데, 매일매일의 수사는 아주 치열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수사 1과에서 18년간 근무하는 동안 이건 제게 있어서 가장 불가사의했던 사건이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꿈에 나올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각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방치되어 있는 어느 차량 한 대에서 시작되었어요. 이제가 장마가 끝나고 막 폭염이 내리쬐던 어느 여름날이었는데, 산골마을의 주민으로부터 산길 옆에 어떤 수상한 차량이 며칠째 서 있다 하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인근 파출소에서 그 현장을 확인하러 출동을 했습니다. 그 차량은 같은 지역의 번호판을 달고 있었고, 이걸 조회해보니까 3일 전에 도난된 차량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차량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급경사의 산비탈에서 의식이 없는 남성을 한 명 발견을 했습니다.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 차량의 내부를 수색하자 어느 지갑 하나가 나왔는데, 이 지갑 속에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이 남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마사토, 사건 당시 29세였습니다. 이 남자의 신원이 확인되자 곧바로 수사 1과에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저는 형사로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하는 원칙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지만, 이 남자만큼은 도저히 어떤 이유로도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사토는 미성년자 시절에 1명, 그리고 22살 때 4명, 모두 성적인 목적으로 어린 여자아이들을 연속으로 유괴하고 납치했던 그런 전과가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이 남자는 미성년 시절에는 소년원에서 2년간 교정교육을 받았지만, 성인 이후의 사건에서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성적 행위,
유괴 이런 거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젊었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놈 분명히 꾀병일 거야. 아마 머릿속으로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반드시 또 피해자가 생길 거야. 하면서 이 나라의 사법제도의 미숙함을 진심으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사토의 마지막 사건의 재판 결과 마사토는 강제 입원 조치가 내려졌지만 3년도 안 돼서 퇴원, 사회로 복귀를 했고 이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남자가 혼자 산에 들어갔다? 산나물이라도 채취하려고 했을 리는 없었을 겁니다. 이 남자가 산에 간 이유는 단 하나. 남들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되는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였을 거죠. 그러나 그 이유를 듣고 싶어도 남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대화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마사토의 부상 상태는 매우 심각했어요. 우측 축두부에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었고 부러진 갈비뼈가 우측 폐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목은 누군가에 의해 도련해진 듯 기역자 형태로 파이면서 아킬레스건마저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일단 저는 그의 발견 당시의 복장 그리고 소지품을 일반적인 사고 이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과학수사대로 보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의 직감은 적중했습니다. 마사토의 옷에서는 다른 사람의 혈흔이 미량 검출이 된 것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다른 팀에서는 방범 카메라를 통해서 그의 주소와 활동 반경을 추적했고 이 차량이 도난되기 전날에 실종된 7살 여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대 감류에서 아주 대규모의 산악수색 작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주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마사토가 쓰러져 있던 산비탈 위에 어느 도로에서 실종된 소녀의 몸통과 그 옆에는 피 묻은 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삽은 마사토가 살던 아파트에 비치된 겨울 제설용 삽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분명히 이 근처에 머리도 묻혀 있을 텐데. 계속된 수색 끝에 그 장소에서 산정상 방향으로 약 15분 정도 더 걸어간 어느 시평남짓한 평탄한 장소에서 소녀의 머리가 흙에 묻혀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현장에 오열하고 무너진 수사관들도 있었어요. 현장에 급히 도착한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발견자에 따르면 소녀의 머리는 원래 흙과 낙엽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지만 바로 그 앞에 누군가가 파낸 흔적과 찢어진 비닐봉지가 있어서 찾을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의문이 생겼어요. 마사토는 왜 함께 묻었던 몸통을 굳이 파내서 비닐까지 꺼내 산길 쪽으로 옮겼을까? 그리고 며칠 뒤 마사토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의 짧은 시간만이라는 조건하에 그에게 진술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남자의 증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본인이 자취하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근을 다니는 어린 초등학생들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저학년 여자아이가 지나가고 있었고 우리 집에 재밌는 게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 하며 본인의 방으로 유인해서 데려온 겁니다. 이후 제 성적으로 뭔가 희롱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가 아주 강하게 저항을 했고 원래 결박용으로 준비해둔 로프로 아이를 목 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시신을 토막내서 조금씩 버릴 생각이었는데 욕실에서 막상 목을 잘라보니까 이거 목을 자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다는 걸 깨달았고 더 이상 시신을 절단하는 건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통을 각각 비닐봉지에 담았다고 해요. 시신은 산에 묻으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인근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서 아파트에 있던 삽을 챙기고
예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던 한 지역의 산으로 향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차가 갈 수 있는 끝 지점까지 산길을 달리고 시신과 삽을 들고 걸어 올라간 겁니다. 산길을 따라 정상 쪽으로 걷던 중 조금 평평한 장소가 보여서 이쪽에 구덩이를 파서 묻으려고 했지만 삽이 평평한 제설용 삽이라 더 이상 깊게 팔 수가 없어서 그저 시신이 간신히 가려질 정도로만 묻었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상황과 증거가 부합을 했고 제 입장에서도 분명히 납득이 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 진술이었어요. 좋아, 너 진술 다 알겠어. 그럼 몸통은? 왜 몸통만 다시 꺼냈던 거지? 내 질문에 마사토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갔고 슬슬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어진 진술은 다음과 같았어요. 소녀의 시신을 묻은 뒤 삽은 그 자리에 버리고 산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20분쯤 걸었을 때 낙엽을 밟고 있는 본인의 발소리와는 다른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바위에 몸을 숨기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대요. 이 발소리는 산길을 막 좌우로 휘청이면서 하지만 분명히 마사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숨을 죽인 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 발소리에 섞여서 크릉 크릉 이렇게 금속이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누가 삽을 끌고 나를 쫓아오고 있는 거야? 에이씨, 내가 시신 묻는 걸 봤구만. 봤다면 어쩔 수 없지. 이 새끼도 죽이는 수밖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다가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에이, 지금이다. 이 발소리를 향해서 바위 뒤에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그의 눈앞에 있던 건 삽을 질질 끌면서 휘청휘청 걸어오는 목이 없는 소녀였다고 합니다. 이걸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그의 얼굴은 아주 공포와 후회로 창백했고 흐느끼듯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남자에게서 인간적인 감정의 단편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 후 이 목 없는 소녀는 양손으로 삽을 들고 도망치려는 마사토의 발목을 내리쳤고 남자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바로 여기 병원 침상이었다고 하고요. 이야기를 마친 후 마사토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로부터 이틀 후 악몽에 시달리다가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사망 당시 얼굴은 이제까지 평생 본 적 없는 아주 공포, 후회로 일그러진 끔찍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 결과도 나왔는데요. 마사토의 진술대로 사인은 교살, 그리고 사망 후에 머리가 절단되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었어요. 이 피해 아동의 발바닥에는 사망 후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아주 무수한 상처가 있었고 마사토의 아킬레스건을 절단한 그 제설용 삽에서는 마사토 외 몇몇 성인의 지문과 함께 피해 소녀의 지문까지 검출이 된 것입니다. 남자의 불가사의한 자백은 몇 년 전 장례식장에서 서빙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에 겪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일했던 곳은 전국 체인으로 운영되는 꽤 유명한 장례 회사였는데 우리 동네 지점에서 일한 적 있는 애들이 거기 양아치들 많이 알바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집도 자주 하고 또 우리 집에서 가까워서 거기에 지원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전직 양아치, 건달인지는 몰라도 확실히 성격이 드세고 또 기질이 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항상 인간관계 때문은 아니겠지만 일단 저는 뭐 신경이 둔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그만두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그 1년 사이에 딱 한 번 기묘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의 장례식장은 고인이 많아서 바쁜 편이었습니다. 이제 고령의 노인, 고인이 많고 또 저는 부탁받으면 거절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면 쉬는 날도 억지로라도 출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규정 같은 게 없다 보니까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동료들과 부딪히거나 하다 보니까 정말로 피곤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이나 허리 통증들이 단순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피로가 어머니에게 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감기일까 싶었지만 열도 기침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무렵부터였을 거예요. 검은 그림자 같은 뭔가가 우리 집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 실루엣이 딱 고양이만 해가지고 우리가 착각한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일들은 밤중에 벽을 손톱으로 토독토독 두드리는 듯한 뭐 그런 소리가 들렸고, 또 자다가 머리를 툭툭 치는 느낌의 눈을 떠보면 누가 얼굴을 때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카락 끝가닥이 꼬여 있기도 하고, 이런 짜잘하지만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항상 집에 돌아오면 바로 뻗기 바빴는데 이런 일들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한 고인분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서 멀리서 한 스님이 장례식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처음 보는 스님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몸 전체를 막 쓱 쓰다듬더니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면 일을 거절할 줄도 알아야지. 막 그런 말을 하시면서 갑자기 훈계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스님이 살짝 화난 듯한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계속 몸이 피곤하죠? 망자들을 집까지 데려가니까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원래는 멀쩡하던 속이 갑자기라도 토할 것처럼 울렁거렸습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는 게 몇 마디 없는 것도 참 이상해요. 사람이 착하니까 들러붙는 겁니다. 에휴, 곧 배도 아프겠네. 실제로 그때 설사 중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아무 감정도 없었는데 턱 끝으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의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울고 있다는 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스님께서 본인 손목에 있던 염주를 빼서 그걸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늘 집 돌아가면 본인 생각만 하면서 푹 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날은 너무나 지쳤던 날이긴 했어요. 아무튼 집에 돌아왔을 때는 평소보다 유독 몸이 무거웠고 갑자기 팔팔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라서 생전 처음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체온은 40도까지 올라갔고 체온계를 몇 번이나 교체해가면서 다시 체온을 쟀습니다. 하여 곧바로 입원해서 수액을 꽂고는 기절하듯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온 몸은 땀이며 눈물이며 콧물로 다 젖어 있었고 믿을 수 없게도 바지에는 설사까지 찌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몸은 개운해져 있었어요. 기운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한결 가벼워진 느낌? 결국 이틀이나 병원에 있다 퇴원을 했고 이때 체중은 5kg나 빠져 있었습니다. 업체에는 심한 몸살이라고 통보, 며칠 동안 연락 없이 적당히 놀고 쉬었고 그 사이 체중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알바를 다시 나가고 나서 한 2달쯤 지난 뒤에 그만뒀는데 그 후에도 그림자 같은 걸 몇 번 본 것 빼곤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일하던 당시에는 어머니조차 저한테 너
이상한 거 들여오지 마 이렇게 말하곤 했었는데 이게 어머니한테도 영향을 끼친 건지 어머니가 일하시는 식당에서도 몇 번 이상한 경험을 했었대요. 마감 청소하는데 문 앞에 서서 누군가가 밥국을 하듯 멍하니 서 있다던지, 또 식당 구석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실루엣이 보여서 딱 고개를 돌리면 어느샌가 쓱 사라진다던지. 근데 제가 그만둔 뒤로 어머니께서도 그런 일들은 점점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 근처에는 언제부터 방치된 건지 모를 한 3층짜리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평소에는 소리 하나 나지 않는 아주 조용한 집이었지만 단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가 오는 날이면 도로 쪽을 향한 3층 창문에 어떤 긴 머리 여자가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저 창밖을 묵묵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맑은 날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뭐지? 왜 하필이면 비 오는 날에만 나타나는 거야? 어릴 때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비 오는 날에는 될 수 있으면 그 집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항상 애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이 이야기가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야, 너네 그 건물 비 올 때만 누가 나타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맑은 날엔 절대 안 나타나더라? 그럼 우리 다음 비 오는 날에 한번 다 같이 가볼래? 우리는 다음에 비가 오는 날이면 한번 그 집으로 다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가 오던 어느 날 오후, 학교가 끝나자마자 우리 셋은 그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앞에 도착하자 역시나 3층 창문에는 그때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으로 멀리 정면만 응시할 뿐이었죠. 우리는 그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조는 단순했어요. 입구를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계단이 나왔고 3층까지는 금세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들어서자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자세랄까? 분명 부동자세 치고도 하나도 움직임이 없어요. 전혀 떨림조차 없어요. 이걸 같은 층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역시나 무서웠지만 막상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치자라고 생각을 하곤 멀리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뭐 하세요? 몇 마디 말을 걸어봤지만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건 마네킹처럼 생긴 아주 큰 실리콘 인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리얼돌 같은 인형이죠. 그리고 얼굴을 확인했더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뭐야, 인형이잖아. 우리들은 웃으면서 다시 건물을 내려가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잠깐만. 생각해봐. 비 오는 날엔 인형이 있는데 맑은 날엔 아무도 없었다? 이건 폐가 안에서 누군가가 인형을 꺼내고 넣고를 반복했다는 얘기잖아. 그 사람 누구지? 그리고 왜 하필 비 오는 날에만 그런 거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비를 가르면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다음 날은 비가 그쳤지만 다시 확인하러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폐가는 철거가 돼서 지금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 미스테리로 남은 채 사라졌고요.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애초에 그 버려진 폐건물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다 단 한 번 그 주차장에 세워진 차 한 대 안에 여자 인형이 앉아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대체 뭐였을까요? 2007년 늦여름,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막 장거리 연애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매달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왕복 10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며
연애를 하다가 피서철이 찾아왔습니다. 뭐 우리야 평소랑 그닥 다를 게 없었지만 피서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 대부분은 다 성수기 요금을 요구하고 평소에는 사람 없던 한적한 손바닥만한 해변가라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아무튼 뭐 그닥 맘에 안 드는 늦여름의 밤이었습니다. 평소랑 다를 것 없이 2박을 할 예정으로 숙소를 잡는데 유난히 그날따라 방이 다 찼다는 얘기로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때였습니다. 한 곳, 두 곳. 이제 점점 똑같은 대답을 들을 때마다 막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노숙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헤매던 도중에 4번째 찾았던 업소에서 방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며 금액을 물어보는데 순간 이상하게도 이게 뭔가 시세보다는 훨씬 싼 값이라서 좀 당황해하면서 룸키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놀란 우리는 야, 이거 말 바뀌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 생각을 하고 후다닥 입실해서 씻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잽싸게 우리 방으로 찜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원래 노숙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방을 구했다는 거? 그리고 꽤 컨디션이 괜찮은 곳인데도 헐값에 들어왔다는 거. 이 2가지만으로도 우린 정말 횡재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씻은 후에 내일 스케줄을 위해서 바로 깊은 잠에 들었을 무렵이었어요. 여친이 옆에서 뒤척이는 걸 느끼면서 저도 깨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뭔가 잠꼬대 비스무리하게 외치더라고요. 오빠, 욕실 문이 안 열려. 저 역시 비몽사몽 잠결인지라 문이 좀 낡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일어나서 욕실 문 쪽으로 갔어요. 그리곤 문고리를 잡고 살짝 당겨봤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확 잠이 달아나더라고요. 이때 당시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문은 손잡이를 반쯤 돌리고 내 쪽으로 당겨야 열리는 문인데 손잡이는 돌아갔습니다. 그치만 이게 당겨지질 않았죠.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손잡이를 잡고 체중을 실어서 매달린 상태로 당기고 있는 느낌? 살짝 당겨지긴 했으나 뭐 그건 느낌뿐이고 묵직한 체중이 느껴지면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초 만의 일이었지만 그 순간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발끝부터 얼굴까지 얼어붙는 듯한 느낌. 그치만 나보다 수백만 배는 더 겁이 많은 여친이 옆에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 상황의 심정을 표현해버리면 100% 기절하거나 뛰쳐나가거나 둘 중 하나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 표정을 읽기엔 이 주변이 너무 어둡다는 거 하나에 안도하고 다시 한번 문고리를 잡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외치면서 힘껏 당겼습니다. 뭐 누군가가 문고리에 매달려서 튀어나오겠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문은 내가 힘을 준 만큼 순식간에 활짝 열려버렸고 욕실은 깨끗했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여친은 그냥 열면 되지 왜 이렇게 오버해? 하는 표정이고 이미 급한 상태인지 문 열리자마자 잽싸게 들어가려고 하길래 일단 여친은 멈추고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슬쩍 둘러봤는데 이상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딱 하나. 세면대에 방금 전까지 물이 가득 차 있던 것처럼 막 주변에 물방울의 흔적과 더불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몇 분 전까지 누군가 머리를 감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오래 한 터라 숙박업소를 주기적으로 자주 다녔었고 예전부터 항상 입실하고 나서는
그 침대 시트도 확인하고 또 욕실, 화장실을 확인하는 게 버릇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역시 오자마자 분명 욕실을 확인했었습니다. 뭐 간단한 세수와 양치는 우리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세면대에서 했었고 우리가 잠든 이후에는 아무도 욕실을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분 전쯤 화장실 문 손잡이 너머로 느껴졌던 그 일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인지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안 되는 되게 찜찜한 상태였죠. 아무튼 볼일을 다 보고 나온 여친은 뭔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바로 잠들어 버렸고 일단 저도 내일 데이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생각을 접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갔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겠죠. 아무튼 날이 밝고 나서 휴대폰 알람에 눈을 뜨고 옆에 자고 있는 여친을 반강제로 깨운 뒤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후 아직까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것을 보고야 말았죠. 남자인지라 항상 퇴실 준비는 제가 빨랐습니다.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짧아서 되게 빨리 말릴 수 있다 보니까 아무튼 먼저 잽싸게 씻고 나와서 대충 찍어 바르고 옷 입고 퇴실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여친은 화장대 앞에서 콤팩트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고 있었고 이때 저는 뒤에서 여친의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여친은 변장에 열중을 하고 있었고 이때 저는 무지하게 숱이 많던 그녀의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드라이기가 과열이 되면서 전원이 차단되길래 문득 고개를 들었다가 화장대 거울을 무심코 보게 되었죠. 이 거울 정면으로는 퀸 사이즈의 침대가 보였습니다. 아니, 보여야 했어요. 거울에 비춰진 것은 아직도 생각만 하면 숨이 턱 하고 막히는 말도 안 되는 게 보였죠. 새하얀 침대 시트 위에 까만 단발머리에 아주 짙은 회색의 터틀넥을 입은 여자가 거울 정면 가득 채워진 채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놀래도 적당히 놀래야 주저앉거나 소리를 지르지. 이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그대로 온몸이 마비가 된다는 걸 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자와 시선이 마주친 채로 고개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경직이 되었고 할 수 있는 거라곤 눈을 감는 게 유일했습니다. 사랑의 힘이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돌발 행동을 취하면 화장 중인 여친이 그대로 기절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 미동도 하지 못하고 눈만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이제 갑자기 드라이기도 멈추고 대화도 끊기자 여자친구가 한마디 하더군요. 뭐야, 왜 대답이 없어? 닭갈비 저녁에 먹어? 아님 점심에 먹고 저녁엔 술 한잔해? 응? 응? 그 소리에 정신이 들어 조심스레 살짝 실눈을 떠봤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원래 보통 귀신은 보고 나서 다시 보면 사라지는 게 기본 국룰 아니었던가요?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드라이기가 윙 하면서 작동이 됐습니다. 귀신을 봤구나. 본 거 맞으니까 어쨌든 퇴실 빨리 하자 하고 자기 암시를 걸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여자친구의 머리를 마저 빨리 말려줬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짐을 꾸려서 그 저주받을 모텔을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유난히도 평소랑 달리 이상했던 내 행동에 여자친구가 왜 그래? 화났어? 뭐 말 좀 해봐 하며 꼬치꼬치 물어오는데 여자친구에게는 겨우겨우 둘러대고 예정된 스케줄대로 늦여름을 즐기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제가 헛것도 자주 보고 담이 세다고 해도 이걸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고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 안 무서울 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기억이라 그런지 생각외로 무의식적으로 빨리 잊고 다시 현실 생활로 돌아왔죠. 그게 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후 이제 긴가민가 할 정도로
이 일이 기억에서 지워질 무렵 일이 있고 한 반년쯤 지난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다음 카페 중에 숙박업소들의 리뷰를 다루는 한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자주 가는 지역대 업체들을 막 찾아보고 있던 중에 무심코 클릭했던 한 업체의 건물 외관 사진을 보고 딱 멈칫했습니다. 그리곤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서 업체명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사진은 내가 아는 곳인데 업체명이 생소했습니다. 바로 약 반년 전 여자친구랑 갔다가 뛰쳐나오다시피 나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무튼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댓글 리뷰를 클릭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나만 본 게 아니었죠. 이거 간판 바꾸면 눈치 못 챌 줄 아세요? 나도 봤어요. 나는 복도에서 봤어요. 여기 이미 소문이 날대로 난 유명한 귀신 출몰 업체예요. 뭐 이런 댓글 등등. 이미 업체 관계자와 운영자와의 모종의 컨택이 있었는지 댓글 일부가 지워진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댓글들도 틈틈이 볼 수가 있었고, 이 지역 토박이었던 아는 지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미 그 형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업체명을 얘기하기도 전에 단박에 알아차리고서는 거기 코비 모텔? 너도 갔었냐? 거기 여기서 엄청 유명해. 서울 목동에서 배달 전문점 하는 형이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형은 원래 작은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코로나 때문에 일감이 직격탄 맞으면서 회사도 버티고 하다가 수입이 전혀 없으니까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형이 그만두게 되었어요. 약간 모아둔 돈은 있었지만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일, 유지비 들어갈 게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지? 당장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당시 많은 분들 그랬듯 배달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토바이는 어릴 때 막 철없을 때 친구들 거 타본 게 전부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되게 막막했대요. 새 거를 사야 할지 아니면 중고를 사야 할지. 그래서 일단 좀 감을 잡아보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오토바이 가게들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막 이 모델 저 모델 비교하면서 새 거 가격을 보니까 아무리 싸도 막 3,400만 원 이상 하니까, 게다가 배달하겠다고 막 필요한 거 붙이고 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더랍니다. 그래서 잠깐 눈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중고 상품들을 보다가 이때 눈에 들어왔던 게 배달 패키지 같은 거였대요. 오토바이가 중고이긴 한데 배달에 필수인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뒤에 음식을 담는 캐리어까지 아주 전부 갖춰진 세트였는데 한 하루 이틀 정도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고 그걸 구매를 하게 됩니다. 모델은 PCX라고 하는 모델이었는데 형은 오토바이 상태 같은 거 잘 볼 줄 모르니까 샵에서 알려주는 대로 대충 괜찮은가 보다 하고 구매를 해왔다고 합니다. 서투르지만 배달 일을 천천히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정도 천천히 돌아다녀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좀 감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1, 2주, 한 2, 3주 정도 수익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어라? 이거 여행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괜찮겠는데? 싶더라는 거예요. 뭐 일하는 시간도 조금 자유롭고 하는 만큼 돈을 벌고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욕심이 나다 보니까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어디 제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는데 일이나 바짝 하자 하고 주간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아주 열심히 배달을 다녔대요. 그러던 한 달 반쯤인가 지났대요. 이제 막 밤에 배달한다고 오토바이로 달리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이 뒷바퀴 쪽이 털리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오토바이나 스쿠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 뒤에다가 사람 태우면 뒷사람이 막 이렇게 몸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럼 오토바이도 휘청휘청하면서 막 흔들리거든요. 뭔가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디가 고장났나? 하고 살펴보면 바퀴도 타이어도 멀쩡하고 넘어진 적도 없으니까 산발이가 휘었을 리도 없고 게다가 뭐 겨울날처럼 땅이 얼어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러지? 싶었대요. 이런 증상을 한 2, 3일 정도 계속해서 몸으로 직접 체감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한 2, 3일 정도 지난 어느 밤이었는데 이제 가끔씩 픽업 가던 24시간 하는 디저트 집에 배달 음식을 픽업하러 갔대요. 앞선 주문이 밀려서 형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나중에 음식 나올 때 한잔 하시고 일하세요 하고 그 배달갈 음식하고 아메리카노 2잔을 주더랍니다. 바쁘니까 일단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음식 들고 배달을 출발을 했어요. 뭘 2잔씩이나 주시나 하고 생각은 했지만 몇 군데 더 배달을 돌면서 한 모금 2모금 마시다 보니까 2잔이 전부 다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 조금 허기가 지더래요. 막 제대로 한 끼를 먹어야겠다 이런 건 아닌데 가볍게 한 끼가 때우고 싶어서 아까 24시간 하는 그 디저트 집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까 커피도 주셨는데 나도 샌드위치나 하나 팔아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그 집에 샌드위치를 사러 들렸대요. 그리고 그 점원분과 인사를 하면서 아까 커피 잘 마셨습니다 하고 샌드위치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이 점원이 그러더래요. 아까 같이 계시던 분은 들어가셨냐고. 무슨 소리예요? 하고 묻자 오토바이 뒤에 같이 타고 있던 여자분이 있어서 그래서 커피를 2잔을 드렸던 거라고 하더래요. 늘 배달은 혼자 했었기 때문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해가지고 네? 저 항상 혼자 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 점원이 엄청 구체적으로 그 생김새를 묘사를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샌드위치하고 커피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일이 터진 건 딱 배달 시작한 지 2달 반 차쯤 됐을 때였대요. 엔진 오일이나 소모품 갈고 점검하러 샵에 갈 때도 오토바이에는 이상이 없다 라고 항상 말을 하는데 희한하게 좀 승차감이 묘하더래요. 항상 누가 뒤에서 가끔 흔드는 느낌도 간헐적으로 나는 것 같고. 근데 일단 샵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날 밤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배달을 하기 시작했는데 운전을 하면서도 속으로 이거 진짜 좀 찝찝한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이래? 당분간 계속 이 일하려면 오토바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이거 전 주인 사고 나서 죽기라도 한 거 아니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무렵 막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에 신호등은 이미 정지 신호였고 깜짝 놀란 형이 급하게 멈추려고 하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형 바로 옆으로 멈추지 못한 스타렉스 한 대가 쉥 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갔는데 그 순간의 공포가 이거 까딱 잘못하면 나 방금 죽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랍니다. 2달 반 정도 배달하면서 간간히 짜증나는 운전 시비 같은 건 있었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는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뭐 직접적으로 차에 치인 건 아니었지만도 몸에 멍도 들고 관절도 아프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결국 2달 반 만에 형은 오토바이를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되팔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글을 업로드한 지 바로 얼마 안 지나서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한 2-3명 정도 쪽지가 왔대요. 보통 거래할 때 나 목동 삽니다. 어디어디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율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중 한 사람이 형이랑 같은 건물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로 지하로 내려오셔라. 상태 보자 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난 뒤에 오토바이를 중고로 사온 이력 그리고
여기 기스 있는 건 슬립 자국이다. 나 스스로 넘어진 거다. 등등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줬대요.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오토바이 시승까지 하고 시승까지 마친 뒤에 마침내 약간의 내고 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니까 그분도 배달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이었어요. 아무튼 형은 그렇게 오토바이를 팔아치워버렸고 막상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나니까 그래도 배달이 수입이 꽤 괜찮았는데 하는 건 알아버렸고 또 배달을 고민하자니 이거 한 번 실수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버렸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형이 역발상을 했습니다. 비록 한 2-3달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형이 배달 픽업 가면서 뭐 잘 되는 업종이며 또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배달이 주력이다 막 이런 걸 알아버려가지고 나도 작은 평수로 배달 전문점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자본 창업 준비해보겠다면서 슬슬 준비를 시작합니다. 뭐 적금 깨고 모아둔 돈이면 충분하겠다. 근데 이거 망하면 그때 다시 목숨 걸고 한번 배달을 해야겠다 라고 각오를 했대요. 아무튼 그렇게 알아보고 막 조사하면서 시간이 흐르던 중에 하루는 형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는데 형한테 오토바이를 사갔던 그분 있죠? 이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더래요, 주차장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먼저 인사를 하시길래 안녕하세요. 잘 타고 계시죠?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엄청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래요. 뭐냐면 혹시 이거 중고로 사시기 전에 뭐 자세하게 들은 이야기 없으시냐고. 그래가지고 난 잘 모르겠다. 나도 오토바이 처음 사본 거라서 그냥 거기서 해주는 설명 듣고 사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오해는 마시고요. 저도 좀 이상해서요. 가끔 사람들이 왜 자꾸 둘이서 배달을 다니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요. 순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돋더랍니다. 이거 내가 그냥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아무튼 그치만 이 자리에서 막 맞장구 치면서 저도 그랬었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 하여 대충 그러세요? 뭐 저는 아무 일 없이 잘 탔어요. 그냥 넘어지고 나서 겁이 나서 이러고 말았답니다. 뭐 대충 형이 추측하기로는 이 오토바이가 배달 세트로 둔갑하기 이전에 아마 뭐 중고딩들 타다가 뒤에 타고 있던 여자애 하나 죽은 게 아닐까 싶더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디저트 가게 주인이 묘사하기를 여동생인 줄 알았다라고 했대요. 뭐 단발머리에 굉장히 어린 여자애가 뒤에 타고 있어가지고 배달하시는 분 여동생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보면